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다소 차분했던 어제와 달리 이 시각 현재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랑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랑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 그리고 장기화될 우려에 이 시각 현재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큰 건 나스닥인데요. 0.95%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지수가 장 초반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는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히트맵을 통해서 오늘 자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 섹터가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이 빨간색 물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28% 빠지는 가운데 오늘 특히나 급락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고요. 금융주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슬라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구글의 하락세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전반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고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너지 섹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종이 강한 장이 아니고 대형 기술주만 간신히 버텨주는 장이라고 오늘 시장 자금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역시나 오늘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어제와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전날은 공습 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보합권에서 혼조를 보이면서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죠. 추가 공습과 보복 공격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건데요. 특히 트럼프가 지상군의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리스크 포인트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입니다. 자,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인데 이란이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우겠다라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실질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됐고요. 카타르는 LNG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자, 유럽 가스 선물이 2일 만에 70% 급등했고요. LNG 공급망에 여유가 없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두려워하는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하게 되는데요. 연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죠. 또 성장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단 장중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술주도 동반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방산과 에너지주 쪽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가스는 가격이 추가 상승했고 오늘 금 가격은 5% 급락하게 됐습니다. 즉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에너지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장의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변수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시장의 이슈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원래 목적은 무역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란 전쟁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자, 트럼프의 핵심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대부분 무력화됐다면서 일부 인사에 대한 면책도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발언에 시장이 주목을 했죠. 유가 당분간 높을 수 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가 안정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경고로 받아들였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시그널로 좀 받아봤습니다. 즉, 오늘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은 결국 지금의 전쟁 리스크를 현재 진행형 변수로 굳혀버린 이벤트가 됐습니다. 자, 한편 뉴욕의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의 경제는 견고한 수준이다라면서 2026년 성장률 2.5%를 전망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쟁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요. 일단 금리 기대는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별도 변동성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수 약세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를 주지 못했고요. 즉 오늘 시장은 금리보다는 전쟁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압도한 장세였다라고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진 점은 각각의 이 특징주들, 특히나 섹터별로도 다른 차별화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6%, M7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은 반도체주에 상당히 쥐약입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반도체주가 AI, 케이펙스 투자에 막대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담감 전체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동안 급락세를 겪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꼽히고 있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주로 이동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장세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개별주 이슈도 있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 관련 수혜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GPT 5.3 인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이죠. 환각 현상을 크게 줄였고요. 글쓰기 능력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대표적인 이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26%, 거기에다가 이 저가 매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고요. 국채금리 상승이 반도체단의 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엔비디아와 AMD 덕분에 하락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한 곳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미국산 AI 칩을 최대 한 기업당 7만 5천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이 반도체단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칩과 AMD의 MI325 칩, 이 두 제품을 합산해서 기업당 판매량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 종목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이 급등했고요. 이어서 반도체단은 그대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인 엔비디아 1.2% 하락했고요. AMD 역시 이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3.86%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 보여준 특징주들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핀터레스트, 이렇게 불안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장중에 8% 이상 올라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핀터레스트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엘리엄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가세한다면 전반적으로 주주들의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이어서 지프 데이비스, 이거 무슨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터넷 기업입니다. 오늘 워낙 주가가 급등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네트워크와 통신 사업부를 거액을 주고 이제 거액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 지프 데이비스. 이번 매각은요, 1조 7천억 원 규모고요. 전액 현금 거래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더욱더 주목을 받은 지프 데이비스. 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죠. 이 타겟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이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2.44달러로 예상치 2.16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덕분에 오늘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마감 기준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핀터레스트 9%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 개별주들의 상승 중에서는 희귀한 정도의 급등이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데이비스 48% 굉장히 폭등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타겟까지 6.75% 전반적으로 오늘 단단하게 방어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늘 장세 치고도 하락이 깊었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7%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고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소식인데 이 에너지 비용이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공장들의 운영 비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거고요.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막대한 AI 설비 투자, KPX의 이자 비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죠.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몽고디비는 좀 눈에 띄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또 우리에게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업체로 유명한 이 아처 에비에이션, 아처 항공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1분기 에비타 손실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억 1,200만 달러보다도 손실폭이 더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 마찬가지로 이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아처항공 급락했습니다. 이 세 종목들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메모리 3사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몽고디비 22% 급락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아처항공 역시나 10%대 급락세 만회하지 못한 채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게 바로 원자재 가격인데요.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WTI 국제유가. 이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2%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을 현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는요, 골드만삭스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동안 완전히 폐쇄가 될 경우에는 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가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란이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능력이 없지 않나?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측이 서로 포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이 호르무즈 항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이게 과연 한 달을 넘어설 것인가? 이게 현재로서는 유가의 관건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 어제 있었죠. 이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선까지 차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이것 때문에 26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1,480원 선까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금 가격 오늘 살펴보기 전에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셔야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다는 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금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미국채를 사놓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국채 수요는 떨어지게 되고요. 국채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이상하게 떨어진 점도 이 점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금에서의 자금이 달러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안전자산인 금에서 국채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의 주식시장이 급락했었죠. 당연히 마진콜 요구,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금에서 금을 팔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일시적으로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3대 지수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83%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1%대 하락에 비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1%대 하락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단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1%대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종합적으로 S&P 500 지수 0.94%, 3대 지수가 약 1% 내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No 5 출발합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끝난 뉴욕 증시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3대 지수가 거의 1% 내외로 떨어졌죠. 그 배경 바로 유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브렌트유가 8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급등한 배경에는 중동의 전면전 확산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차질 공포가 급격히 커진 것이죠.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카타르와 이라크 일부 에너지 시설이 가동을 멈췄고요.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원유 수송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시장은 실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WTI도 장중 한때 75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이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이례적으로 국채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11% 수준까지 오르면서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상 위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내려가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필리프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 역시 전쟁 변수로 금리 인하 전망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1년 반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가 상승세가 길어질 경우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요, 이 비단 국제유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 뉴욕 연은 총재의 말에 따르면 이 관세가 또다시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또다시 나왔고요. 또 거기에다가 유가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담이 결국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비용 대부분을 미국이 떠안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초 8개월 동안 부과된 관세의 94%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고, 해외 수출업체가 떠안은 비중은 6%에 그쳤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가 지금까지 물가를 0.5에서 0.75%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했고요.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로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 요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석유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가 변동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요,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금값이 장중에 5% 가까이 급락한 건데, 아니 보통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오늘 왜 하락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5% 넘게 장중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와 국채 금리 급등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이 국채와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증시 급락에 따른 강제 매도인데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을 팔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진콜 대응을 위해 현금 확보 수요가 늘어났고, 이것 때문에 금값이 눌렸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안전자산 재료보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 반도체 단이 크게 흔들렸죠.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막대한 KPX 투자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갔고요. AMD와 또 이 엔비디아에 대한 개별주 이슈 역시 부담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을 더욱더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 한 곳이 구매할 수 있는 미국산 AI 칩을 최대 한 기업당 7만 5천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칩과 AMD의 MI325 칩으로 두 제품을 합산해서 기업당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전체로는 최대 100만 개까지 수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리바바 그룹과 바이트댄스 등 소수 빅테크 기업들은 이 원하는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회복에는 또 다른 제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내리눌렀고요. 반도체 단의 악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부담이 가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전쟁 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성장주에서 자금이 좀 빠지는 리스크 축소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히트맵이 대부분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 반도체 강하게 빠졌고요. 산업재, 항공 쪽도 안 좋았고 에너지도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랑 일부 금융주는 좀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 집중해서 보셨나요? 네, 소프트웨어랑 금융주, 네. 그다음에 유통, 통신, 네, 요 정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네요. 근데 나머지도 장중에 꽤 많은 반등을 하여서 보합으로 끝난 게 많았습니다. 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은 있었죠. 그러면 오늘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AI가 기업의 회계와 재무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인투이트가 두 자릿수 성장과 함께 AI 효과를 확인시켰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로 인투이트 호실적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어제 소프트웨어 섹터가 강했습니다. 네. 하드웨어 섹터가 약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반사적으로 강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스 구독형 플랫폼에 대한 AI의 침투, 그런 위협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주저앉은 부분, 그런 것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나우 서비스를 비롯하여서 CRM, 그 다음에 우버, 인투이트, 어도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안 된다. 지금 모사드라던가 FBI는 이제 국내에서 CIA 같은 네. 정보기관의 어떤 그 정보력이
저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하메네이 참수에. 그래서 지금 그 몇 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이란의 CCTV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CCTV에서 그 고위 관료들이 그 회의장으로 이동하는데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던 경호원의 차량 번호가 포착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가 결정해놓고 네. 연막 작전으로 9시간 동안 인터뷰에 나와서 YMCA 춤추고 이란하고 협상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9시간 동안. 네. 미리 승인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정보력이 다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는데 역시 또 팔란티어가 등장했고요. 네. 그 다음에 클로드가 또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는 클로드를 제일 좋아해서 맨날 친숙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클로드가 그렇게까지 그 군사 정보 쪽에서도 활약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지금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왜냐 인투이트도 얼마 전에 클로드랑 협업 서비스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소프트웨어가 잡혀 먹냐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AI와 시너지를 내서 진화하냐의 싸움이잖아요. 인투이트는 빠른 그 시간에 그 부분을 선택했죠. 클로드랑 협업을 맺으면서 네. 우리는 AI와 시너지를 내면서 더욱더 성장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이 정보력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모사드나 CIA 요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것도 있지만 그 두뇌에는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 경험하고 계시죠.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이어지는 이 세 국가에서 계속 이 작전에 성공하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저기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저기 강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점이. 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사기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활약을 했죠. 팔란티어가 그래서 뜬 거고, 그래서 민간 업체로 이제 조금 펼쳐지면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 회계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죠. 네. 그래서 솔직히 세금이나 회무나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에 도입이 되면은 쉽게 바꾸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들여오면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어렸을 때부터 쓰다 보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 이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중동 리스크에서 소프트웨어 쪽 업종들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를 한번 짚어봤고요. 자, 세금 회계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이트인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성장세가 흔들림 없었다는 거를 좀 확인한 분위기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 보면서 같이 또 얘기해 볼까요? 네, 인투이트를 비롯하여 어도비도 그렇고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네. 밑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선 반등을 했죠. 저런 거 그러네요. 맞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나오는데 네. 정확히 거기서 반등합니다. 아, 저런 것으로 단타치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선과 선을 연결해서 거기서 딱 그 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거든요. 네. 선 긋다 보면 신기해요. 자, 그리고 인투이트의 실적을 보면은 17개 분기에서 14개 분기 매출 성장이 나왔고요. 자, 저기를 보니까 3, 4분기의 실적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소프트웨어가 세금 그 회계로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그런 정산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4.53 빌리언 달러 2월 27일 날 최근에 나온 거죠. 매출액이 4.53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4.65 빌리언 달러 나와서 2.64%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3.10 예상이었는데 4.15로 33.87% 상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미리 AI 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실적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까 말한 SaaS죠. 구독형 서비스.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소비자가 쓰기보다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이 인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죠. 네. 기업의 부서에 뭐 조소 빼고는 큰 기업은 웬만한 회계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요. 그 회계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번 회사가 들여오면은 네. 쉽게 그 프로그램 바꾸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걸 바꾸려면은 전 사원 거를 다 들어내 가지고 다시 싹 다 프로그램을 갈아야 되는데 그 비용과 그 어떤 시간이 굉장히 허비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월- 인투이트를 한번 들어오면 네.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 처리건만 봐도 뭐 월 2억 3,700만 건을 처리한다고 하고 고객 또한 300만 명 넘게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북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583.37달러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 주가에서 33.39% 네.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고요. 의견도 20개 의견 중에 17바이 3홀드로 스트롱 바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AI 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것을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AI 기반의 회계와 재무 자동화가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렸고요. 뭐 중소기업 사스 플랫폼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시그널을 받을지도 궁금한데 어제 위원님께서 딱 제시를 해주신 시그널 키워드가 굉장히 굿 시그널이었어요. 어제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상한가 2개 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가 다 상한가를 가니까.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면서 LIG 넥슨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노아의 방주죠, 완전. 그리고 오늘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거는 왜 노아의 방주냐면 지금 한국의 별명이 이 기업은 맞춰보세요. 이 기업은 네. 별명이 한국의 인투이트예요. 아. 뭔지 아세요? 유명한 기업인데 이거. 오늘 굉장히 강한 시그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죠? 코로나 때도 강했던 기업인데. 네. 힌트 더 있나요? 코로나여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더존 비주언이 별명이 한국의 인투이트예요. 아, 근데 더존 지금 비주얼. 더존 비주언 네. 커뮤니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핵이 터져도 살아남겠다. 이야. 롤스로이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왜인가요? 마침 공개 매수라고 있거든요. 아. 뭔지 아세요? 옛날에 맘스터치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막 사람들이 하도 계모의 손길 놀리니까 왜냐면 맘스터치가 엄마의 손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햄버거 맛 떨어졌다고 자꾸 계모의 손길이라고 놀리니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버려서 네. 사모펀드는 무슨 목적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네. 근데 자꾸 상장 기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 기업은 공시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언론을 타기 때문에 자꾸 지금 여론에 휘둘려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하는 게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 시켜버려요. 상장 폐지하면 공시 의무도 없거든요. 언론도 안 타고. 그러니까 조용히 성장 빨리 시켜가지고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맘스터치도 결국에는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사준다고 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더존 비주언이 계속 보시면은 점점점점 찍혀 있죠. 그게 거래 정지가 된 게 아니라 공개 매수 가격이 거기라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안 떨어집니다. 그 지금 더존 비주언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노아의 방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핵 터져도 뭐 상관없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도 마침 또 오늘 인투이트가 상장했는데 네. 한국의 인투이트란 별명을 갖고 있는 더존 비주언. PS라면 저희 가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K-인투이트라는 종목으로 불린다는 더존 비주얼. 오늘도 좀 굿 시그널이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국내 ERP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좋은 시그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AI 시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 인프라가 있습니다. UBS가 IBM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그 안정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IBM 투자 의견 상향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이라고 네. 해서 서비스라고 해서 그쪽도 강하거든요. 여기도 강했어요. 지금 그 IBM이 워렌 버핏이 애플 사기 전에 처음으로 접했던 IT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IBM을 처음에 택한 다음에 이제 전향적으로 애플을 필수 소비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군요. IBM 아직도 기업 저희 가지고 있고 네. 지금 IBM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 지금 소프트웨어 씬을 침투를 시켜서 교란하거나 잡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쪽이 자극을 받고 이쪽 섹터에는 IBM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 엑센추어 이런 것들이 지금 속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인데 보면은 이제 이게 IBM의 Z 수직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저 AI 서비스가 침투해서 잠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얘기는 IBM이 그동안 갖고 있던 헤게모니를 다 무너뜨리긴 어렵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IBM 같은 어떤 정통, 그러니까 이른바 컴퓨터 그 시절에 말이죠. 우리가 애플은 맥을 만들고 그때 델 컴퓨터, 휴렛 패커드, 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약하고 인텔이 활약을 하고 이 IBM이 활약을 했던 그 시절. 옛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올드 멤버예요. 오비예요. 네. 근데 이 오비의 활약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정말 오랜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함께했던 좀 그렇죠. 엔비디아는 다른 어떤 시대를 살아온 그 당시에 엔비디아는 이른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에게는 학고였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가 됐는데 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예전 시절에 또 뭐 김두한과 시라소니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IBM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제도 2.17%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그리고 IBM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어요.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AI 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봉을 맞았지만 IBM은 이미 많은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AI 시대에도 뭐 기업의 핵심 인프라와 데이터 보안이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IBM인데요. 주가 흐름에 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아까 인투이트라던가 어도비는 네. 이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IBM은 저점을 다 깨지 않았고 아. 작년에 4월 달이라던가 8월 달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BM은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IBM은 뭐 그런 어떤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죠. 아까 인투이트는 계절성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거든요. IBM은 뭐 계절성이 그렇게 인투이트처럼 뚜렷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17개 분기 동안 13개 분기 매출액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투이트라던가 IBM 같은 이런 기업들도 17개 분기 동안 13개, 14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의 실적들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이슈 때문에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게 많은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자, 지금 뭐 1월 29일 날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19.21 빌리언 달러가 매출 컨센서스였네요. 근데 19.69 빌리언 달러가 실제 찍히면서 2.50% 상회했고요. 네. EPS도 주당 4.31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4.52가 나와서 4.87% 정도 상회했습니다. IBM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것들도 다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334.18 달러가 지금 목표 주가인데 최근에 네.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랑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서 이것도 업사이드가 거의 4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목표 주가까지. 자, 그리고 의견은 18개 의견 중에 12개 바이와 6홀드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리스크보다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플랫폼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구간에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의 시그널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 위성 통신 뭐 이쪽일까요? 네, 어떤 인텔리안 종목일까요?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요. 자,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은 네.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 때 정전된 거 봤냐고 하면서 막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귀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고 하잖아요. 피가 네, 났다고. 네. 정전을 다 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마두로를 딱 데려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낮이었죠. 뭐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통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군대에서 스타링크를 써서 안 끊겨요. 네. 전장에서도. 근데 스타링크가 그 좋은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위치를 다 먹었거든요. 별처럼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저궤도는 저궤도인데 스타링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위를 차지한 게 바로 영국의 원앱입니다. 그리고 그 원앱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인텔리안테크죠. 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또 IBM이랑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양자 컴퓨팅이요. 아까 IBM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 아이온 Q, IBM이 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예요. 그래서 IBM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개발하는데 인텔리안테크 또 왜 나오냐?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통신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통신 기술 부족한 부분을 저런 기존의 통신 기술 뛰어난 회사들이 메꿔주는데 인텔리안테크랑 아이온 Q랑 IBM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또 활약하는 시대가 온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텔리안테크가 떠다니는 배, 나르는 비행기, 아니면은 돌진하는 탱크, 그 전장에서도 끊기지 않는 군사 통신에서 업력을 다져온 다음에 저궤도 위성 통신 쪽 민간 부분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도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역할을 한다. 우리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함대라던가 탱크라던가 비행기가 활약하고 있는 전장에서 적의 통신은 끊어버리고 우리 통신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유리한지를.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스타링크를 끊어버리고 앨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저기 스타링크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에다가 네. 거기다 아까 민간용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죠. 이제 6세대로 넘어가면 남극이든 북극이든 사막이든 오지에서도 이른바 음영 지역에서도 위에 공중에 우주에 떠 있으니까요. 통신이 활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잖아요.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을 하면은 인텔리안테크도 결국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IBM의 양자 컴퓨팅과도 연결되어 있다. 아주 끼가 많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끼가 많은 주식이요. 자, IBM을 통해서 결국 AI 시대에도 데이터와 보안을 준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한 통신 관련 기업들,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좋은 시그널이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위성 통신과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굿 시그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밤 사이에 굉장히 이 외신이 코스피 폭락을 대대적으로 다뤘었죠. 오늘도 관련 이 기사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블룸버그 어저께 코스피가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네. 또 관련돼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 이란 전쟁 리스크의 2024년 이후 최악의 매도세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제 어제 저도 장 마감 즈음에 보고 급락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좀 외신에서도 좀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에너지를 중동에서 많이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사실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우려는 사실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면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빅테크들이 그러면 이제 금리를 갖다 내릴 수 없으면은 빅테크들에 대한 PER도 사실은 리레이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센티멘트를 안 좋아집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면 똑같은 여건이라면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 MSCI 아태지수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 과도했다고요. 예, MSCI 아태지수가 어저께 4% 떨어졌거든요. 4%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7% 이상 떨어졌으니까 3%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비를 봐도 우리나라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케이 이오나 그다음에 가권 지수를 갖다 비교해봐도 코스피가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종목별로 보자면 역시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10% 내외 급락세를 보였죠. 이게 또 지수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 걸로 보이네요. 예. 결국 이 코스피 지수라는 건 이제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지수를 결정하니까 어저께 코스피가 7% 이상 떨어졌을 때는 사실 코스피의 그 전체적으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다 봐야 되는데 역시 예상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가 떨어졌습니다. 11%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합의 코스피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궁금증은 왜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냐라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단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지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하필 반도체주들이 이 양사가 특히나 강하게 좀 타격을 입은 걸까요? 예. 결국 외국인들은 이제 오늘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종목들이. 근데 엔비디아는 작게 떨어졌는데 마이크론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게 결국 8% 무엇인 말이냐? 떨어졌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컸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떨어질 거냐, 어떤 종목을 갖다 매도할 것이냐를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는 종목을 일단 많이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갖다 컨트롤하는 게 낫겠다라고 1차적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1.5% 떨어졌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격이 떨어졌죠. 이것도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랑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삼성전자도 10% 가까이 떨어졌던 것도 결국 차익 실현인 거지. 이란 전쟁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을지언정 이 자체가 본질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단이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외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실제로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인이 5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져댔었죠. 근데 또 반면에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주나 방산주가 강한 모습 보였죠? 예, 에너지주는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가 오르면 마진 폭이 커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진 폭이 커지니까 이제 정유사들은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SO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흥구소교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뉴스를 아시겠지만 결국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보니까 화풀이를 갖다가 중동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있는 국가에다 카타르, UAE에다가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의 많은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그 대공 요격 체계를 말면서 공중에서 요격당했습니다. 누가 요격을 시켰냐? LI 넥스원의 천궁2가 이제 요격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LI 넥스원이 2년 전부터 체결을 하고 거기서 납품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에 독특하게 이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방산주도 올라간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확진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 간밤 사이에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이란이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간밤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미국 해군을 보내서라도 통과시킬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간밤 사이도 많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많은 수송 선박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봤을 때 전 세계가 봤을 때 이란의 전쟁이 내일 끝나진 않고 뭐 이번 주는 뭐 지속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통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이란 전쟁이 터지기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터지기 전에 어떤 인식으로 확대되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었던 반도체 투탑, 뭐 삼성전자 우까지 치면 반도체 쓰리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했지만 현대차도 10%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무엇이냐? 차익 실현 때문에 10%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현대차의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틀라스였죠. 아틀라스는 뭐 전쟁이 나든 뭐 인플레이션 생기든 인플레이션 생기면 오히려 아틀라스의 어떤 강점을 갖다가 그 부각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 인식이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 하락은 멈추고 그다음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은 차익 실현 성격이었지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나올 때마다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뭐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여전히 이거는 사실은 더 어제 떨어졌으니까 더 코스피 PR이 낮다고 봐야 되는데 네. 코스피 PR이 10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S&P 500은 21배, MSCI 태평양지수의 평균 PR이 15.0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가 급등을 했었지만 어제 급락하기 이전의 수치입니다. 급등했었지만 여전히 다른 지수보다는 상대도 낮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란에서 말미암은 급락이 진정이 된다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시총을 이끌었던 종목들, 상위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탁고 잔고가 10조도 아니고 100조 원입니다. 이렇다면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국내 증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국내 증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밤사이에 나스닥이 1% 하락하고 또 마이크론이 8% 가까이 급락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출렁일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펀더멘털은 그대로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좀 이제 오랜만에 새롭게 보는 종목이 등장을 해줬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예. 네, 어느 언론사에서 인사이트 가져오셨나요? 예. 롯데 바이오로스를 상대로 이제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롯데 바이오로스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기에도 생소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은 롯데 바이오로스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죠. 동시에 롯데 바이오로스가 그만큼 또 중요한 기업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자세한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탈중국 수요를 공략한다고 하는데 뭐 비단 미국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제약 쪽에서도 탈중국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탈중국화라는 건 코로나에서 생긴 전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들이 특별히 애플을 갖다가 이제 대변해서 더 이상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난리가 나겠구나. 왜냐면 코로나 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봉쇄시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을 왔다 갔다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공장을 갖다 가동할 수 없네요. 공장 가동 못하면 생산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위험 부담을 느껴가지고 탈중국화를 갖다가 기치를 내걸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뭐 관세가 어느 정도 무력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서 떠나서 자국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의 기조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맞물리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탈중국화 흐름을 갖다가 수혜를 볼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어디냐?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블루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면은 좀 국내에 또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롯데그룹이 202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사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유사한 기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DMO라고 해서 CDMO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해당 어떤 제약사가 우리가 이런 것들 갖다 만들어줘 하면 그 만들어진 거 위탁 생산해주고 또는 임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빅파마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상의 일부를 갖다가 또 대응해 주는 것도 그 CDMO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 바이오로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고 이름에서 알다시피 롯데그룹도 삼바가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럼 바이오로 가보자라고 설립한 기업이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네. 롯데바이오로스의 공동 대표이사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신유열 신동빈 회장의 아들입니다. 결국 롯데그룹은 그 신격호, 신동빈, 신유열로 가기 때문에 신유열 사장이 롯데바이오로스의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롯데그룹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매진을 하면서 롯데바이오로스의 그 성공을 갖다가 역전을 둘 것이다.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롯데 네. 지주가 80%, 롯데홀딩스가 20% 갖고 있습니다. 이 점도 결국 롯데그룹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롯데그룹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특히나 어떤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좀 시대적인 전환의 수혜를 받는다고 해석을 하실까요? 예. 결국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데 탈중국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인건비죠. 그쵸. 인건비 엄청나게 싼 인건비. 그다음에 임상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행하려는 어떤 역할이 의도가 컸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중국을 빠져나와서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대신 수행한다면은 인건비도 절약하고 중국에서 일으켰던 부담도 이제 완화되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바를 갖다가 타겟을 해서 롯데바이오로스가 삼바를 추종해서 그 성공한다면 롯데그룹 입장에서 중국에서 사실은 그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1조 이상의 손해를 입었거든요. 중국에서 입은 손해를 갖다가 다른 식으로 이제 반사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신유열 그 대표의 3세 승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동시에 새로운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롯데바이오로직스 지금까지의 성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제약사들과의 협업 소식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예, 작년에 이미 그 런던에 본사를 둔 오티모 파마, 보스턴 본사를 둔 아시모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고요. 최근에도 일본 라쿠텐과 같이 동일하게 CDMO 분야를 갖다가 체결하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의 시작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쵸. 일본과도 엄청난 커넥션을 갖고 있고 일본의 네트워크도 짱짱합니다. 그런 점에서 롯데바이오로스가 일본의 라쿠텐하고도 맺었다는 것은 일본에도 많은 어떤 빅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빅파마들과 연계해서도 롯데바이오로스가 그 매출과 영업이 올리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CDMO 시장이 작년에는 1,825억 달러였고 네. 2033년에는 3,230억 달러로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두 배네요. 네. CDMO 시장도 그만큼 크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를 이끌었다 반도체만큼의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거대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삼바도 뛰어들지만 또 당연히 셀트론도 있지만 롯데바이오로스도 뛰어들어서 시장에 먹거리를 갖다 우리가 가져온다면 한국의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리고 생보법 역시나 이 롯데바이오로직스에게는 낙수 효과로 인한 수혜를 좀 준다고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예, 그 생법법에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바이오 액트죠.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제어를 하지만 중국의 엄청난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미국의 어떤 정계가 이제 그 합의를 해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죠. 그렇다면 생물법에 통과시키면 생물보안법을 갖다가 상당히 그 차지했던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매출 올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바나 셀트론이나 그다음 오늘 소개해드린 롯데바이오로스 입장에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스 이미 송도에다가 10억 달러 규모의 메가업을 건설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4월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12만 리터의 정도의 그 생산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2만 리터 자체가 매출이고 결국 돈입니다. 삼바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롯데바이오로스 입장에서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여러 가지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특허를 갖다 영영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차례차례 만료가 된다면 복제약이 날 것이고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들은 결국 한국보다 동남아에 생산을 의뢰할 가능성도 높고 삼바를 대변해서 이미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 우리나라 송도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충분히 양질의 약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롯데바이오로스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가 만료되는 것이 충분히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특허 만료부터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미국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이 간밤 투자 인사이트들 외신발 소식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가득 찬 이 좀 암울한 숫자들이죠. 어제 그 검은 화요일이라는 표현들을 오늘 주요 미디어들이 언론들이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사실 블랙 뭐 먼데이라는 이제 이 사태에서 사건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이 블랙 뭐 붙는 이제 요일자 붙는 이 어떤 표현 방식이 사실 어제는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작년 4월 그때 관세 때문에 한번 폭락한 이후에 근 뭐 1년 가까이 돼서 보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뭐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뭐 7.2% 여기 뭐 정규장에서만 이렇게 좀 떨어진 거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뭐 20만 전자, 20만 원대, 그다음에 100만 원대 다 아래로 좀 내려왔고 최근 2월 말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정말 폭주였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가 왜 다른 나라보다 특히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랑 비슷한 환경, 즉 중동발 사태로 뭐 원유 수급이라든가 에너지 수급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아시아 주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독 어제 많이 떨어졌던 거에 사실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지수 상승률은 비교를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7%대 하락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이게 좀 한꺼번에 좀 몰린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는 또 3.1절 휴가 연휴 때문에 하루 쉬는 상태에서 일본이나 대만은 이제 하루 먼저 우리보다 맞았죠. 그리고 나서 이틀째였고 이틀째도 어제도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어제 하루에 다 몸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급락을 했던 날, 그 다음 날에 8번 중에서 그 다음 날에 장이 반등을 했던 거, 플러스를 기록했던 게 또 한 5번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오늘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장이 어쨌든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뭐 폭락장, 급락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은 했어도요. 글쎄요, 한번 보시죠. 어제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이 중동발 사태와 관련된 어떤 부분 외에 다른 펀더멘탈적인 뭐 변화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얼마나 회복을 할지 사실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뭐 우려 섞인 부분들, 이를테면 지금 개인들도 어제 분위기는 이제 장 초반에 강이 급락할 때만 해도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악화됐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됐는데요. 실제 오늘 뉴욕 시장에도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즉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라는 뭐 한마디 덕분에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불안 심리는 뭐 사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선뜻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밤새 나온 여러 가지 국내 전망이나 분석 보고서들 보니까요. 조정이 좀 단기적이지만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 1, 2주 정도. 뭐 길게 보는 데는 3월까지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3월 전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워낙 오래 달렸다라는 데 따른 부담도 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밖 상황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선뜻 뭔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일부 자동차, 로봇과 관련된 자동차, 뭐 현대차가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어떤 종목들, 사고 싶지만 좀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이 이번 어떤 조정기에 좀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보여주면 낙폭이 좀 있으면 적절한 또 매수 타임이 될 때 또 이렇게 또 한번 쉬어야 또 이제 뭐 6천 다시 넘어 뭐 7천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비교적 긍정적인 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라는 얘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한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런 큰 변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는 거의 대부분 다 플러스로 돌아섰던 그런 뭐 과거가
학습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오늘이 뭐 좀 더 떨어지든 뭐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어제 약간의 패닉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빨리 벗어나셔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얘기는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어제 마침 국내외 두 군데에서 뭐 국내 두 군데 더 나왔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 해외 쪽에서는 시티 쪽에서 이 매크로와 관련된 영향,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유가 관련된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 전망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 유가 20달러 오르면 한국성장을 0.4% 낮춘다. 요 얘기는 이제 시티에서 나온 매크로 보고서의 얘기고요. 종합을 하면 딱 요 정도고 요 제목이고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100달러까지 좀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0.3% 하락 좀 잘 나오네요.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260억 달러 정도 감소해서 대외 견전성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네. 근데 이 두 리포트의 이제 공통점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동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원유는 70%, 천연가스가 34% 정도 이렇게 중동의 의지를 좀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우리가 또 하나 시사하는 바는 이 원유 이 비중이 원유 의존도가 중동이 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천연가스가 30%대 중반 정도.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천연가스를 중동에서만 그러니까 뭐 카타르에서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수입을 또 좀 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 좀 과도한 70%대의 원유 의존도를 뭐 천연가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까지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미국과의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미국산 원유를 우리가 가져올 원유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시사점도 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산 원유, 미국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이쪽,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의 이 원유들은 경질류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이 중질류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저 중동의 경질류 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제의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들의 정제 할 때 이 뭐랄까요 구조가 우리는 중동산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쪽 베네수엘라니까 좀 아메리카 쪽 걸 가져오면 좀 비용이 더 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 중동의 지정학적 어떤 그런 위험성이 그렇게 빨리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70%나 되는 원유 의존도는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뭐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대체 어떤 수입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번에 또 구조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원유 가격이 100달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20%가 아니고 한 80달러 정도, 지금보다 한 20달러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죠. 이제 20달러는 채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이라 하면 매크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0.1% 정도 성장률 하락하고 경상수지도 한 58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다. 이 정도면 견딜만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도 바로 이렇게 유가 상승이 국내 이 매크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대응도 어제 또 나왔고요. 짧게 이거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 위험 회피 심리 필요하면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시행하겠다. 이런 때는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반짝반짝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약간 패닉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굉장히 좀 부지런하게 또 굉장히 꼼꼼하게 잘 대응하고 있구나. 또는 거꾸로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분위기는 확실히 좀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100조 원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 주는 안도감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이즈를 좀 더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24시간 모니터링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 를 비롯한 아시아 쪽 좀 순방 중이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 뭐 대응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라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어제 새로 나온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이 208일분, 7개월 조금 안 되게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비축량, 업계 비축량 있고 그다음에 3개월 내로 추가로 한 3,500만 원 배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약 7개월분 정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보다 약간 한 달 조금 안 되게 더 비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어제 정부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번 사태가 6개월을 가지진 않지 않겠냐라는, 또 6개월을 설마 가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중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어쨌든 중동만큼 크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한 비축량이 계속 뭐 줄긴 하겠지만 줄어드는 그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말라, 또 시장에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그 시그널을 어제 정부는 주려고 되게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때 또 투자자들은 또 이럴 때 또 어떻게 활용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어제 이데일리에서 또 재미있는 기사 하나 나온 게, 이런 때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라 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사실은 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 주요 고배당 ETF 상품도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요,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수익률이 고배당주가 높은 이유를 지금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뭐 좀 배당 시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얘기인데, 이건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이런 요즘에 조건을 하나 반영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배당락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당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 내 그 이상으로 주가를 회복하느냐, 이게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조건인데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 종목을 선별한다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종목들 가지고 이 종목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수익률 나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조건들이 추가되면서 이 어떤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기준이 요즘에 연말에서 이제 뭐 벚꽃 배당이라는 표현도 몇 번 썼습니다만 2, 3, 4, 3, 4, 5 뭐 이렇게까지 좀 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연말뿐만이 아니라 연초 한 1분기 시즌까지는 계속된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도 좀 또 있고요. 뭐 배당소도 분리가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 이런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요즘처럼, 특히 이제 앞서 말씀대로 만약 3월 이 조정이 한두 주가 아니라 한 3월 전체적으로 해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이런 때 이런 고배당주 를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물론 주요국의 정치, 경제 전략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중동 변수와 중국의 전략 변화까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중동 변수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의 대응 또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중동 사태는 네. 에너지와 직결이 되는 사태이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란에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수입해 오는 그 원유 비중이 이란이 거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단지 좀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장기간 써 와가지고 실제로 그 비축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 비축량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사우디에서 수입해 오는 분량 정도를 계속 비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에서 수입해 오는 원유 비중이 9%에서 13%예요. 그리고 이란에서 수입해 오는 비중이 13%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네. 거의 상당 부분은 비축량을 줄임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아주 장기간이 되지 않는다면 수개월 정도의 상황이라면 중국에서는 그런 변화는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좀 전쟁 중단을 촉구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석유 비축이라든지 공급 구조 덕분에 좀 원유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천연가스 시장의 영향은 조금 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원유보다도 네. 석유보다도 천연가스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네.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의 변동에 비해서 이미 그 천연가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있으니까요. 네. 예, 훨씬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시장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이번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국방비를 3년 연속 7%대씩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방침이었죠. 네. 그러니까 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무력의 준비를 완성하라. 이런 지시를 인민해방군에게 내린 바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인민해방군은 군비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7%씩 확장한다는 정말 전무후무한 숫자고요. 네. 더군다나 규모가 커질수록 7%에 해당되는 절대량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규모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목표인 그 조국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좀 비로소를 한 것 같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개입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 거기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만 혼자서는 네. 사실 중국 쪽의 상대가 될 수 없죠. 어디까지는 이제 미국의 개입을 예상하는 네네. 것이고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동맹국의 참여를 대비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뭐 미국, 일본 같은 동맹국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군사 대비 성격이 좀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 해협의 긴장도를 조금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도 같은데 네.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네. 양안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네. 정말 짐작하기도 어렵고 어떤 결과가 올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 해협 긴장도가 높아지면 뭐 국내 방산주나 조선주가 또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한국 방산 산업과 연결될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그 이란 사태를 보아도 네. 우리나라 그 방산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방산 강국이 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합리적이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안 전쟁이나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면 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이 미국, 일본, 그 동맹국인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방산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류를 곧바로 수입하지는 않는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네.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결국 이런 대만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과는 별개로 한국 방산 산업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방산주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 정도로는 반영이 될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긴장이 증가하면 네.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변화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개회를 하죠. 네네. 어떤 행사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양회는 보통 이제 정협이라고 부르는 정치협상회의하고 우리가 전인대라고 부르는 네네.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일컫는 말인데요. 매년 이 양회는 개최가 되지만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양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이것은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임기라고 할까요? 기간이 5년마다 끊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5개년 계획이 작년 말로 끝나고 금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을 하는데 이 5개년 계획이 이번 양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시행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 5년에 한 번 있는 양회야말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 양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핵심 정책 그리고 향후 국가 발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승인이 되는 자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올해가 특히 중요한 게 향후 5년 국가 계획 승인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 그럼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투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네.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인물들이 퇴진하며 네. 또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가 아주 중요한 신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지도 중요한 신호라고 하셨고 혹시 뭐 정협에서 대만 문제도 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협이라는 것은 네. 아직까지 이제 명목상으로 중국 내에 공산당 외에 정당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이름만 남아 있죠. 그래서 원래는 형식상으로 모든 정당이 협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협인데 네. 지금은 그게 변질이 돼서 거의 대만 문제, 통일 이슈를 다루는 그런 그렇군요. 기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안 관계가 초유의 관심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협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아, 그래서 더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네. 네. 또 이번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가 처음으로 4%대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숫자가 나온다면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사실 그 중국 정부는 네. 수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GDP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고, 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네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양회,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세울 때에도 5%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정도라는 표현으로 네. 그렇게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5%가 안 되고 4.5%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이제 강력합니다. 네. 반면에 그래도 5% 정도라는 정도로는 얘기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 경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목표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것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뭐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책 초점이 좀 옮겨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의식을 한 거고요. 네. 이것을 의식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상 과거에 그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급선회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성장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성장률 숫자 그 자체보다는 질적 성장 전략이 이번 양회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 이 GDP 숫자보다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질적 성장 또는 질적 개선이라는 게 네. 뭐 단어로는 뭐 그런 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첨단화하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테크 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하이테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 전통 산업의 위축, 그에 따른 지금도 심각한 고용 문제에 대한 데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놓겠느냐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 양회에서 AI, 로봇, 반도체 같은 이 첨단 산업 육성을 법률로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전통적으로 이 규제와 통제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국가 산업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아주 법률화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요. 초유의 사태다. 네,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도 각 지방 정부에서 실행을 할 때 여의치가 않을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그쪽으로 충분한 투자나 재원이나 노력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투쟁. 네. 이것이 사실은 그 각 지방 정부, 각 부처로 가게 되면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파벌 간의 모순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법제화해서 어떤 여지를 없앤다는 이제 그런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 대비해서 각 지방에서는 지방 양회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인대 같은 경우에 그 전국 인민 대표자를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서도 선발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지방 대표자 선발 과정을 제대로 법대로 이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특별한 지시와 또 그 통제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에 발표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도 그 예외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 공산당 내에 권력 투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 그 정부 체계에도 영향을 네. 주고 있다는 어떤 증거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7년에 지도부 교체 변수를 고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네.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 15차 이번에 발표될 5개년 계획을 겨냥한 그런 발표를 보면 네. 예전에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5년에 뭘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2030년까지 뭘 한다인데요. 이번에는 몇몇 계획 중에는 중간에 마일스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2027년이.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 2030년까지는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몇 개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27년의 숫자가 워낙 함의가 큰 그 숫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진핑 4연임을 앞두고 내부 권력 구도와 군 수뇌부 인사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그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내부의 이 숙청과 또 특히 군 인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죠. 그런데 네.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로켓군 위주의 숙청이 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년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군사위원회를 위주로 한 그 숙청은 또 다른 두 번째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까지 진행된 단계는 군부의 부패, 그로 인한 방위 산업계의 부패,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안보 대비 체계에 나타났던 문제점, 네. 이것에 입각한 숙청이라고 본다면요. 네.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숙청은 아까 말씀드린 당 내의 권력 투쟁에 의한 숙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을 합쳐다 보니 네. 이번에 그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인사들의 규모도 훨씬 커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파벌간 권력 경쟁 속에서 좀 군 인사가 중요한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군부의 그 숙청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지도부 교체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네.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변수와 함께 중국의 정치 경제 전략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양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여파로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글로벌 시장의 시그널과 함께 오늘 투심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